두 번째 시간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앞 시간에 이어서 물음표를 붙이면서 읽기를 조금 더 이제 심화 발전시키는 그런 시간으로 잡겠습니다. 물음표를 붙이면서 읽는 것은 구체적인 생활 습관으로서 활용을 하시면 좋겠는데요. 이제 여기서부터 얘기를 좀 더 진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우선 물음표를 붙이면서 읽으셨을 때 좀 곤혹스러우셨을 때가 있을 텐데요. 다 편안하셨어요? 읽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셨어요? 이거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좀 들으셨을 것 같은데. 언제죠? 물음표를 의식적으로만 붙였지, 물음표 붙여놨을 때, 왜 물음표를 붙였지? 그냥, 문제에 대한 답이 안 나오는 것들이 많아요. 예. 그냥 붙이다 보니까 답이 금방 안 떠올랐다 하는 얘기.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한 건 아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아무 생각이 없었다. 그렇다고 내가 물음표를 붙였지만 답을 낼 수는 없었다 하는 것이고, 물음표를 붙이는 순간에 다 답이 나오면 사실 또 읽어야 될 필요가 없는 거죠. 학생들의 질문에 대해서 다 답해주는 선생님의 입장일 테니까 세상이 그렇게 될 일은 없고요. 그러니까 그러나 어쨌든 물음표를 붙이는 순간에 답을 내가 내놓을 수 없다는 점은 세상이 지금 빠르게 바뀌고 있고 혼자서 다 감당할 수 없다는 점을 드러내는 것이고요. 또 어떤 때 곤혹스러우셨죠? 물음표가 미리 붙어 있는 경우도 있죠. 그렇죠. 붙이려고 하니까 물음표가 붙어 있었죠. 인터넷 신문에는 물음표가 많이 붙어 있어요, 상대적으로. 그리고 제목에 낚이는 경우가 많죠. 종이신문은 상대적으로 물음표가 사실 없는데 물음표가 미리 붙어져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조금 이제 문제가 되죠. 그러나 그런 경우는 대부분 물음표를 유발해서 사람들을 낚기 위한 경우가 많이 있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종이신문보다는 인터넷 신문에 많이 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종이신문을 읽으면서는 낚였다는 얘기가 안 나왔는데 인터넷 신문으로 오는 순간에는 제목에 낚였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게 되는 것도 종이신문이 주는 그런 종이신문의 전달 방식이고 인터넷 신문이 전달 방식. 인터넷 신문은 클릭해서 들어가야지만 볼 수 있고 종이신문은 다 펼쳐져 있잖아요. 그러나 종이신문도 펼쳐져 있지만 사람들이 다 읽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목이 가장 압축적이고 그 다음이 좀 덜 압축적, 그 다음에 구체적인 식으로 되죠.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식으로 한다면 신문기사는 역삼각형 구조라고 얘기를 하죠. 역삼각형으로 쓴다는 게 아니고 비중을 제일 중요한 게 아니니까 제목이고 그 다음에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현장에 나와서 큰 소리 치는 기자들은 취재 기자들이지만 실제 신문사에서 제일 강력한 기자들은 편집 기자들입니다. 취재 기자가 이렇게 해서 취재 기사를 쓰면 기자가 쓴단 말이죠. 기자가 기사를 씁니다. 이런 식으로 쭉 해서 역삼각형으로 씁니다. 왜냐하면 독자들에 의해서 독자들이 안 읽을 수 있으니까. 제일 중요한 것을 여기에 두고 제일 중요하지 않은 것은 이쪽에 둡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중요도예요. 제일 중요한 걸 먼저 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문은 두 가지씩 구성을 애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 요즘 글들이 거의 대부분 이렇습니다. 심지어 논술 답안마저도 중요한 걸 먼저 써야지 나중에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기서결로 쓰라고 하면 기서결이 마지막에 있지 않습니까? 결론은. 그래도 결을 먼저 쓰고 기서로 가는 게 낫다는 겁니다. 요즘 시간. 안 읽는다. 처음부터 재미없고 처음부터 글을 못 쓰는데 뒤에 끝까지 결론을 뒤까지 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결론을 나중에 쓰는 한이 있더라도 요 단락단락 하나하나는 제일 중요한 것을 먼저 해줘야 됩니다. 중요한 거 먼저 쓰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이 글 쓸 때도 마찬가지고요. 초보자들이 글 쓸 때거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먼저 주제나 제목 혹은 중심 문장을 먼저 제시하고 이것을 풀어 쓰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뭔가 목표들을 정해놓고 글로 가는 게 낫지
다 한 다음에 목표를 뒤에 확인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먼저 내가 꼭 써야 되고 싶은 것들을 먼저 제시해 놓고 이거를 풀어내는 방식이 좋아요. 그래서 그 다음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도 마찬가지로 쭉 되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들을 먼저 제시해야 된다. 꼭 전하고 싶은 거. 그래서 취재 기자가 기사를 이렇게 써놓으면 편집 기자들이 이거를 뚝뚝 자릅니다. 아래서부터 자라갈 때도 있고, 간밤에 간밤에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다 그러면 또 자를 수도 있고, 만약에 김정은이 사망했다 그러면 기사 전체가 날아갈 수도 있죠. 이건 편집 기자의 몫입니다. 현장에서 취재원들을 만나고 시청에도 오고 주민들을 만나고 하는 건 다 취재 기자가 쓰는 거예요. 그리고 취재 기자가 이렇게 해서 이만큼을 썼지만 신문에 제한된 지면에 담아야 될 때는 편집 기자가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아래서부터 잘라갑니다. 좀 전 말씀드린 대로 진짜 중요하다면 기사가 통째로 날아가거나 보류되는 경우도 있죠. 이건 방송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송도. 그래서 이 편집 기자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힘이라는 것이 사실상은 더 크다. 내부에 있지만 보이지 않지만 외부에 취재 나가는 기자들보다 훨씬 강력하게 지면을 배정하고 키우고 또는 삭제할 수 있는 권리들을 다 이쪽에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집국장이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그러면 물음표를 붙여서 읽는데 또 물음표가 붙여 있어서 이제 곤혹스러운 경우는 지금처럼 말씀을 몇 가지 관련 설명을 드렸고 또 곤혹스러울 때가 있으셨을 겁니다. 물음표를 붙이자니 좀 어려웠던 대목들이 있을 텐데요. 광고면에 물음표 붙이기가 어려우시죠? 광고에는 물음표가 그리고 사실상 별로 없습니다. 물음표 대신에 뭐가 있죠? 느낌표가 있습니다. 한번 광고들을 한번 쭉 보십시오. 광고 지면에서 물음표를 찾기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요. 물음표보다는 느낌표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상품 안 사겠죠? 투자 대박 이렇게 써놨는데 물음표가 붙어있다 해보죠. 그럼 그거 그 집을 사야 되는지 그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근데 투자 대박하고 느낌표가 하나가 붙어있는 경우가 있고 2개, 3개, 심지어 5개 붙은 적도 있습니다. 과거 신문들을 스크랩 한번 해보십시오. 쭉 살펴보시면 이렇게 나온 적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떤 시기일까요? 투자 과열 시기입니다. 투자 과열 시기. 이렇게 벌써 느낌표가 3개만 붙는 것도 웬만큼 호경기고요. 하나 붙을 때는 이거는 투자가 좀 어려운, 그러니까 좀 전체적으로 불경기인 시대입니다. 요즘은 느낌표 찾기가 어려운가요? 아니면 쉬운가요? 지금 한번 보십시오. 광고에서. 하나 찾기도 어렵죠? 하나 찾기도 그렇게 쉬운 세상이 안 됐습니다. 하나 정도? 여기에 지금 2개? 예. 2개가 어디가 그렇게 과장 광고를 하고 있나요? 고로케 전문점, 창업 대세하고 2개, 큰맘 먹고 2개 쳤습니다, 지금. 3개 있는 건 있나요? 3개, 4개, 5개까지 간다는 겁니다. 신문을 읽으면서 느낌표의 숫자로 경기가 좋고 나쁨도 확인 가능합니다. 시흥시가 요즘 막 개발하고 있는 그 단지가 있죠? 네, 거기는 어떻게 지금 광고가 되어 있나요? 느낌표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심각하게 결정하셔야 될까요? 판단하셔서 이걸 어느 정도로 쳐줘야 되는지.
이거 거의 본능적으로 광고하는 사람들이 이걸 알고 칩니다. 나름대로. 5개 치지 말고 공식은 없지만 뭐 광고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현실을 어쨌든 파악하면서 미래도 얘기해야 되는데 5개까지 치는 경우는 지금 눈 씻고 찾을래야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오히려 역발상으로 강조하는 위해서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광고의 어떤 룰들은 5개까지 가는 시기는 지금 분명히 아닌 거죠. 현실이 팍팍해 죽겠는데 5개씩 하면 스스로 과장 광고하고 허위 광고한다는 생각 때문에 광고 효과 떨어질 거라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느낌표를 그렇게 지금 많이 붙이지 못한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래서 물음표를 붙이려고 보니까 느낌표가 와 있더라 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자, 그러면 이 광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죠. 이 광고가 그러면 꼭 있어야 되는 건가요? 없어야 되는 건가요? 신문에서 광고는 어떻게 평가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신문요. 지금 광고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전체 대략적으로 보십시오. 거의 한 장 걸로 광고 있지 않습니까? 대략 한번 보십시오. 전체 신문의 몇 프로 정도 되는지요? 뭐 전면 광고도 있고 만만치 않습니다, 이게. 대체로 50에서 60% 사이라고 봅니다. 현재. 그래서 뭐 55%인 신문도 있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제 신문의 정체가 의심스러워지는 것이죠. 절반이 넘었다, 광고가. 그러면 이게 신문이야, 광고야? 하는 것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게 신문을 보는 거야, 광고를 보는 거야? 하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겁니다. 절반이 넘었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봐야 되죠? 그래서 이 신문을 전부 신문이 광고를 얻게 되면요, 마치 노동신문처럼 되어버립니다. 국가에 의해서 또는 뭐 어떤 기업에 의해서 자금이 모두 투자가 돼야 되는 것이죠. 특정한 기업이나 특정한 정부 기금에서 모든 재원이 다 조달되는 순간에는 신문의 독립성이 상실됩니다. 그러니까 광고 없는 신문은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돈을 누가 제냐 하는 거죠. 제작 단가를, 제작비를. 그건 제작비를 대는 쪽에 의해서 그게 권력이든 그게 상업이든 간에 좌우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광고 없는 신문은 위험합니다. 그렇다고 광고가 너무 넘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 광고지가 돼버리거든요. 또 신문마다 보면은 신문의 발행 부수에 따라서 그 안에 들어가는 속칭 뭐가 있죠? 주로는 속칭 찌라시가 있죠. 전단지들이 쭉 있는데 뭐 피자서부터 해서 온갖 것들이 막 다 쌓이게 되는 거 하다 보면 진짜 광고로만 도배되는 경우에 그렇게 되면 상품 광고주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광고가 없는 것도 문제, 광고로만 돼 있는 것도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광고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뭐 있어야 되나 또 전부 이걸만 있으면 안 되는 그런 지금 요 양면성을 갖고 있는 것이 광고다 하는 것입니다. 이 광고는 기본적으로 속성은 물음표를 붙일 수가 없는 것이 속성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면 안 되죠. 이 광고 내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느낌표를 붙이고 하나로도 좀 만족스럽지 않으면 2개, 3개 붙이는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자기 뜻대로 물음표, 아니 뭐 느낌표를 5, 6개씩 막 붙일 수는 없다. 왜냐? 그들도 느낌표라는 것을 쓰기 위해서는 이것을 읽는 독자들의 심리를 읽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투자 대박 시대가 아닌데 무슨 5개씩 주니 나쁜 놈들 아니야? 그래서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쓰기는 읽기에 또 다른 면이 있다는 거죠. 또 다른 면이라는 거죠. 쓰는 사람은 늘 읽는 사람을 염두에 두면서 써야 되고, 물론 자기의 개인적인 사적인 기록이라면 그럴 필요가 없죠. 개인적인 사적인 기록마저도 사실은 또 나중에 죽은 다음에 몇 년 후에 공개하라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나오죠. 끝까지 뭐 무덤까지 가져가겠다는 사람도 있고 그걸 불태우는 사람도 있지만 나중에 4, 5, 30년 뭐 10년 후에 공개하시오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죠.
아마 개인적으로 그런 또 기록들이 혹시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읽기를 할 때는 쓴 사람을 떠올려야 되고, 쓰기를 할 때는 읽은 사람을 떠올려야 되고, 또한 지면 매체의 속성, 그리고 그 지면의 속성까지 염두에 두시면서 읽으셔야 된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이신문의 제목과 인터넷 신문의 제목이 다르다는 점. 그러니까 이건 매체의 특성이죠. 동시에 같은 매체 안에서도 광고와 실제 기사 사이의 관계를 염두에 두면서 봐야 된다는 거죠. 신문은 기사 더하기 광고로 이루어져야 정상입니다. 지나치게 광고가 많거나 너무 적으면 문제가 됩니다. 근데 늘 독자 입장에서는 좀 불만스럽죠. 근데 이 광고도 분명히 기사의 역할을 합니다. 또 기사가 광고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 기사들이 있죠. 읽다 보면 이게 기사야, 광고야. 그런 경우 있고, 착하게도 전면 광고, 이거는 광고다 하는 것이 나와 있는 그런 이제, 아예 노골적으로 밝히는 이런 위에 이렇게 해서 이거는 광고다 하고 지면을 밝혀주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없는 것은 더 교묘하게 광고하는 기사들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 앞에 있는 것들을 기사라고만 볼 수도 없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광고를 기사처럼 읽을 필요도 있다는 겁니다. 이 광고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지금 우리 상황이 어떤 상황이구나 하는 것을 읽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1920, 30년대 식민지 시대의 신문 광고 기사들을 보면서 20, 30년대를 읽어갈 수 있습니다. 국문학 연구자들은 1920, 30년대의 우리나라 신문들의 기사들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새로운 이 당시의 삶의 상황이 이랬구나. 물론 그 당시에 있는 것들 중에서 제일 많은 광고 중에 하나가 뭘까요? 1920, 30년대. 성병 광고였습니다. 20, 30년대. 성병에 대해서 막는 그런 광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병 무슨 치료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20, 30년대의 광고들을 보다면, 그들의, 그런 이제, 그쪽으로 치우친 거에 대한 얘기도 나오지만, 또 그 안에서 그걸 다시 읽게 되면 그들의 좌절도 읽을 수 있는 거죠.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고작 그런 정도의 것밖에 없었던 사회였다는 것을 읽어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광고를 통해서 시대를 읽어갈 수도 있고, 또 이 기사인 척 하면서 사실은 광고를 하는 그런 또, 파렴치한 그런 기자들도 있다 하는 것이죠. 또 그런 기사들도 있습니다. 또 광고주들이 이것을 그래서 보이지 않게 이런 것들을 좌우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광고가 있어야 되지만 동시에 기사와 광고의 어떤 속성들에서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읽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조종당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신문이나 자기가 마치 조선일보, 자기가 마치 한겨레 신문의 열혈 독자로서 자기가 대단히 주체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상은 이것에 의해서 이러한 속성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다면 그런 신문들에 의해서 조종당하는 존재에 불과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신문들도 다 알고 있죠. 신문들이 이걸 숨기는 게 아닙니다. 신문들도 자신들이 그러한 약점을 갖고 있다는 걸 압니다. 알기 때문에 이제 미디어 교육 같은 것들을 또 한편에서 하죠. 신문 활용 교육도 넓게 보면 미디어 교육이 하나로 볼 수 있고요. 또 독립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미디어 활용 교육과는 별개로 신문 활용 교육이 돼서 좀 더 교육적인 차원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가 있고, 미디어라고 하는 것에 파생된 분야로서 보는 사람들도 있고, 요거는 이제 입장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신문 매체라고 하는 이런 매체에 대한 이해력을 갖고서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기사 내용의 텍스트를 이해함과 동시에 미디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지 않으면 본인은 대단히 정확하게 텍스트를 읽고 있다고 생각하나 실제로는 완전히 조종당하는 그러한 읽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그렇게 쓰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글을 쓸 때도 마찬가지로 이런 매체에 글을 쓸 때도 자기가 이 미디어 전반적인 상황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 글인지에 대해서 생각 없이 쓰면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썼지만 정말 황당한 그런 식으로 악용될 수도 있고 잘못 쓰일 수, 잘못 오용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디어 또 신문 기사나 텍스트, 광고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까지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만약 이제 지역에서 신문을 만든다 하면 그 지역의 신문이 어떤 정체성을 갖고 누굴 위하여 육하원칙으로 다시 생각해 봐야 되죠. 누굴 위하여서 뭘 다룰 것인지 언제 발간할 것인지 일일마다 할 건지 주간으로 할 건지 왜냐면 하루하루 나오려면 이건 광고를 어느 정도 확보가 가능해야지 가능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은 매일매일 나와야 되는데 광고주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괜히 엉뚱하게 하다가 그냥 그만둘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잡지의 경우에는 월간이다 그러면 6개월치를 미리 기획하고서 잡지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신문의 경우에도 일일 신문으로 할 거냐, 주간으로 할 거냐, 아니면 월간으로 할 거냐, 이거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육하원칙 다시 복습하는 거죠. 언제 만들 거냐, 어디서 만들 거냐, 누가 만들 것이냐, 뭘 다룰 것이냐,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런 것들을 계속 염두에 두면서 그 답들을 찾아가면서 기획하고 지적하게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제 물음표를 붙이면서 읽으니까 광고와 광고 아닌 것의 어떤 속성들도 따지게 됐죠. 그럼 다시 이제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물음표를 붙인 것들을 한 5개씩만 한번 적어 보십시오. 지금 노트에 물음표를 붙인 것들을 5개만 적어 보시는데 너무 긴 거 적으실 필요 없어요. 그냥 짧은 제목에 물음표 있는 것들을 한번 5개만 골라서 그냥 적어 보십시오. 거기서부터 진행을 다시 하겠습니다. 이번엔 직접 써보시는 겁니다. 자, 5개씩을 다 쓰셨으면은 서로 돌려보십시오. 무엇에 관한 기사인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러니까 내용적인 측면이 아니라요. 속성. 이건 궁금증을 유발하는 거다. 또는 이게 진짠가 가짠가 뭐 이런 식으로. 진짠가 가짠가에 관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상상력을 막 이렇게 유발하는 것인지 주제 측면에서가 아니라 속성으로서 이 질문의 속성은 이렇게 물음표를 붙여서 보니까 이것은 뭐에 관한 속성이 뭐구나 뭐에 관한 것을 지금 관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한번 따져보세요. 15개나 20개 정도 보시되면 뭔가 어렴풋이 보이지 않는 것들이 이제 보이시기 시작할 겁니다. 통일 이렇게 하면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20년 후 통일된다 이렇게 되면 그것은 속성이 어떻게 되나 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제의 차원이 아니라 속성의 차원으로 한번 이건 이런 속성을 가진 기사다. 제목이다. 이런 식의 그 속성을 한번 지금 어렴풋하실 겁니다. 무지 답답하실 텐데요. 그 답답한 것을 정리해내면서 이제 즐거움이 있으실 거예요. 어느 면에서 같지? 하고 자꾸 같은 걸 떠올려 보십시오. 처음에는 우연이었는데 그냥 기사 제목들을 쭉 쓰다 보니까 속성상 몇 가지로 이렇게 묶일 수 있구나. 이건 결국 이런 속성들의 질문들이었구나 하고 이렇게 집중할 수 있는 것들이 생기더라고요. 내용이 아니라 특성이요. 특성, 속성. 네. 내용은 이미 다 있어요. 여기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식으로 건강, 부동산 이런 식으로 그 기사가 속해 있는 지면 위에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그러한 지면들은 다
그 지면을 담당하는 에디터들이 다 있죠. 편집자들이. 이를테면 사회부 데스크가 있고 정치부 데스크가 있고 하는 식으로 해서 그 데스크 밑에는 편집 기자와 취재 기자가 있어서 취재 기자한테 야 저거 취재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사회면에 지면들이 활성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상으로는 이미 다 표시가 돼 있는 거고요. 다만 물음표를 붙였을 때 그게 뭐에 관한 물음이냐 하는 것이죠. 우선은 팩트에 관한 물음이 있죠. 진짜야 가짜야를 유발시켰죠. 진짜라고 주장하는 것들이잖아요. 지금 다 팩트가. 근데 읽다 보면 물음표 붙여놓으면 팩트 아닌데 아닐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물음표를 붙이면서 읽다 보면 신문 기사의 속성이 첫째 팩트에 대한 거, 둘째 뭐가 될까요? 정부 R&D 분야에 더욱더 자금을 투자해야 돼. 정책 자금을 투자해야 돼. R&D, Research and Development거든요. 연구 개발이에요. 중국이 스마트폰 분야에서 맹렬하게 추격하고 심지어는 넘어섰다고 하죠. 중국의 좁쌀이라고 하는 샤오미라고 하는 브랜드가 이미 삼성전자를 갖다 추월했다고 합니다. 자, 삼성전자가 지금 그래서 주가가 막 떨어지고 있죠. 그러면 신문 기사 중에는 정부, 스마트폰 분야의 R&D를 연구 개발 R&D 분야에 정책 자금을 투여해야 해. 투여해야 해. 이런 식의 제목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건 오피니언에 대한 것이거든요. 속성이. 제가 말하는 속성, 특성은 바로 이런 것들. 팩트에 관한 질문이다. 오피니언에 관한 질문이다. 오피니언에 관한 기사다. 그러니까 오피니언 기사가 있고 팩트 기사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또 하나가 더 있죠. 밸류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가치. 그 다음에 요 위에는 이제 방안이 되는 거죠. 정책입니다. 펄리시, 방안. 것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것은 의견이고, 방안이고, 폴리시라고 해도 좋습니다. 팩트는 사실에 관한 것이죠. 당장 따져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무슨 위대한 한민족 했을 때 이런 위대한 같은 게 밸류에 관한 것이죠. 그 위대한이라고 하는 이렇게 밸류를 하는 순간에 다른 사람들은 위대하지 않은 사람이거나 민족이 되거든요. 그래서 위대한 민족 하는 순간에는 자칫 잘못하면 국수주의로 빠질 가능성이 많죠. 다문화 가정도 인정할 수 없고 외국인 노동자도 이해할 수 없고 이런 인종차별적인 것으로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또 신은 위대하다 이런 식의 나오는 것도 그렇죠. 또는 뭐 가치 있는 일이라고 우리 사회에서 평가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그건 다 밸류에 대한 질문입니다. 밸류에 대한.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죠. 돈이 많으면 좋다. 좋잖아요 하고 물어보죠. 돈이 많으면 뭐가 좋은데? 많으면 좋잖아요 하고 다시 동어 반복적으로 대답하는 정도인데, 그러면 좋다면 뭐가 좋은 것인지. 직업에는 귀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정확히 말씀해 보세요. 직업에는 귀천이 있다. 있어요. 누가 하셨죠? 누가 하셨죠? 그냥 한 소리가 아니에요. 사실상 마음속에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없다고는 하는데 사실은 있죠. 없다고는 하는데 사실은 있죠. 근데 사실 있다고 하면 그 귀천의 판단에서 제일 귀한 직업은 또 뭡니까? 확실히 없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하시고.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시죠. 지금 연습이니까 한번 이렇게 해보죠. 여기에 지금 카메라로 촬영이 된다고 해서 혹시라도 자, 이것을 보고 계신 분들한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지금 연습, 글쓰기니까 역할을
사전에다 배분하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있다고 생각하는 배역을 맡으신 분들 손 들어보시죠. 그럼 직업에는 귀천이 있다. 네, 배역을 맡으신 분 손 들어보시죠. 네, 쓰시고 없다 분명히. 네, 안 드신 것 같아요. 배역을 맡으신 분들이. 나머지 분들은 뭔가요?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에이, 골치 아프다. 여기에서 괜히 배역을 가지고 얘기하다 보면 괜히 끼어들기 싫고 난 끼어들진 않고 구경을 하겠다. 그러시죠? 야, 아마도 우리 사회가 대부분 이럴 겁니다. 학교에서는 뭐라고 가르칠까요? 없다고 가르치죠. 없다고 가르치는데 왜 없죠? 하고 물어봤을 때 참 곤혹스러워지죠. 또 있다고 가르치면 왜 있죠? 하고 해도 마찬가지로 곤혹스러워집니다. 자, 일단 배역을 맡으신 분들한테 확실히 없다고 그러셨죠? 왜 없죠? 한번 말씀해 보세요. 마이크를 드릴 테니까. 예.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 왜? 저는 이제 학창 시절에 혼자 스스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든 마다하지 않고 다 했던 경험들이 있어요. 그때 느낀 게 직업의 그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 직업을 지금 함으로 해서 얻어지는 것들로 앞으로의 미래의 내 꿈에 도움이 되는 발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더 나은 곳으로 나아가기 위한 지금의 이 시점에서 이 직업은 그다지 나에게 귀천이 되지 않는다 그 생각을 해왔고, 또 이제 자녀들을 키우면서 청소년들을 대하면서 늘 귀천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도를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편견에 쏠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행복한 청소부라는 책을 알게 많이 이제 독서지도 책으로 삼아서 가르칠 때 강조를 하고, 거기에 나오는 그 주인공을 보면서 어떤 일이든 제가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가치 있는 직업이다. 실제로 제 자녀들에게도 그다지 부모가 원하는 쪽으로 몰고 가지 않고 아이가 좋아하고 재미있어 하는 쪽으로 그렇게 지도를 해서 또 실제 그렇게 진학을 했고, 그래서 이제 작은 아이 같은 경우도 공부가 좀 안 되면 기계 쪽으로 진로를 잡아줄 생각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이유를 말씀드리고 싶고, 저 역시 지금도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지 남들에게 어떤 그 귀천에도 유추가 되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귀하고 천하고의 구별은 본인이 만족하느냐 만족하지 않느냐 그것입니까? 그럼? 자기 적성에 맞는 일에서 네. 다만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최선을 다하는 거. 그러면 이제 제가 반대쪽을 대신해 가지고 몇 가지 질문을 한두 가지만 드려보면, 그러면 3D 업종에 종사하더라도 별 상관없지 않으시겠다. 이건가요? 더럽고 위험하고. 네. 네네. 실제로 네. 저희 가족들이 직업이 다양합니다. 네, 굉장히 다양해요. 네, 그래서 남들이 말하는 상 1% 직업 가진 사람도 있고, 네. 지금 말씀하신 3D 쪽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네. 실제로 저 이제 친인척 가족 네, 구성 네. 중에. 네, 그래서 네. 그것들이 다 이렇게 어우러져서 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귀하고 천하다. 그러니까 선택 상위 1%가 선택한 직업을 귀하다고만 보지는 않는다. 예. 네, 네. 그러니까 귀하고 천하다라는 차원의 문제 자체가 아니다. 예, 이렇게 네. 상호 보완이 되면서 네. 사라지더라고요. 네. 근데 행복한 직업이냐 아니냐는 사실 또 판단의 차원은 있거든요. 가치의 차원은. 일단 또 그러면 있다고 보는 쪽, 누가 아까 손 드셨죠? 아, 네. 저도 지금 교육계에 지금 종사를 하고 있고, 제가 만나고 있는 아이들이나 또 학부모님들에게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고 저는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곳에서 자기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그 일에서 보람을 느끼고 행복할 수 있다면 그것이 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획일적인 한 방향으로 가기를 원하지 않고 각자 달란트가 달리 있으니까 그것을 찾아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는 어머니들하고 상담을 하거든요. 그런데 현실을 우리가 직시해서 볼 때에는 직업에는 반드시 귀천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저는 유치원 원장인데요.
제가 유치원 원장인 줄 아무도 몰라요. 모르는 자리에 제가 그냥 보통 아줌마처럼 이렇게 옷을 입고 그리고 나가면 그냥 아줌마 대접을 받아요. 그런데 제가 꾸며 입고 그 다음에 원장으로서 원장의 자리에 가면 대우가 달라져요. 이쪽으로 오세요. 이건 분명히 직업의 귀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 시에서 한번 우리 시의 구성원, 직업을 가진 구성원들을 한번 살펴보면 시의 시장님이나 의회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어디에 나서면은 다들 그 밑에 쫓아다니면서 다 인사하고 다녀요. 그런데 우리 보통 직업을 가지신 분들은 어때요? 그런 대접 받지 못해요. 그럼 직업의 귀천이 없다 그러면 시장님이나 우리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나 똑같이 인사를 받고 대접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직업에 귀천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달리 그럼 말씀하실 게 있으세요? 혹시? 아니. 그건 아닌데. 얼마 전 11일 날 운동회가 있었죠. 포동 경기장에서, 포동훈련장에서 제가 거기 갔었는데 백원우 씨가 왔던가 봐요. 그래서 그분이 누군지 몰랐어요. 백원우라는 이름은 알아요. 근데 그분과 그 인물 연결을 못 시켰던 거죠. 근데 이제 국회의원 했던 사람이니까 이름은 들어봐서 아는데 근데 앞에 와서 이제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분뿐 아니라 쭉 인사를 한 바퀴 돌았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쭉 한 바퀴 인사를 줄줄이 시장님 뒤에 뭐 백원우 씨 이렇게 쭉 도는데 제가 알아보는 사람은 시장님 말고는 이제 없거든요. 그래 이제 인사를 하고서 저한테 반갑게 손을 내밀길래 제가 실례지만 누구시냐고 여쭤봤더니 옆에 이제 저 잘 아는 은행동 통장님이 있었는데 저를 탁 치면서 어머 세상에 백운우 씨를 불러 순간 일어난 일이에요 그게. 그래서 내가 아니 모를 수도 있지 내가 왜 다 알아야 되느냐 그랬더니 어떻게 시민이 백운우 씨를 모를 수가 있느냐. 그래서 모를 수도 있지 내가 어떻게 다 알아야 돼 내가 꼭 왜 다 알아야 돼 이러고 넘어간 일이 있었어요. 아마 이게 지금은 대답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누구나 다 그렇진 않다라는 거죠. 예.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누구나 그렇진 않다라고 하는 것인데 뭐 더 말씀하실 생각이 있으세요? 네네. 그냥 공평하게 두 번씩 하는 걸로 배역이 돼 있으니까. 소수의 소수 개인적인 소수 일부의 이런 생각이시고요. 우리는 대부분 보편적인 이런 생각과 그 다음에 이 사회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 이거를 본다면 이상적인 사회는 직업에 귀천이 없는 사회이고 그 다음에 저는 다양함과 그 다음에 어울림을 저는 강조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귀천이 있어서 그래서 대접받고 그 다음에 괄시받는 그 사회가 아직은 존재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도 이상적인 사회를 구현하고 싶습니다. 네. 그럼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럼 가장 귀한 직업은 뭐예요? 가장 천한 직업은 또 그냥 떠오르신 대로 네.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선망의 대상으로 네. 삼고 있는 직업을 우리는 마음속으로는 부정을 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그게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고위공직자들, 고위공직자들, 네, 네. 공직자들, 네. 그다음에 또 관직이 있거나 아니면 부를 축적을 하고 네. 있는 네. 그런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대접을 받는 그런 사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돈과 금력과 권력. 네. 예,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도 이제 그런 사례였죠. 권력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막 쫓아다니면서 인사를 하더라 하는 것인데 사실 시장님이 뜨면 시장님 시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그렇게 하시죠? 많이들. 왜냐하면 거기는 직계 위계 사회가 되니까 그렇게 하기 싫어도 내가 꼭 시장님 이름을 알아야 되느냐 하는 것은 시민의 입장이고 시청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내가 시장님 성함을 꼭 알아야 됩니까 하는 식으로 한다면 직무유기가 되거나 태만이 되겠죠. 그러니까 위치도 좀 다르겠지만 지금은 일단 권력과 금력이 있는 사람이 아무래도 존경받는 혹은 뭐 마음속으로는 그렇지 않더라도 어쨌든 많은 선택을 받는 거니까 그것이 귀하다라고 보는 입장이죠. 자, 그러면
선생님은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아니라고 고개를 끝에 갖다 생각하셨어요? 한번 얘기해 보시죠, 그러면. 이제 말씀하실 내용이 생각나신 모양이에요. 특별히 그러진 않은데요. 이제 직업이라는 것에 정의를 두고 봤을 때 기하다 선하다가 맞는가에 대한 이제 의문부터 시작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직업은 어떤 사람이 자기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어떤 기능을 하는, 그러니까 뭐 범죄나 다른 사람을 뭐 괴롭히거나 이런 일이 아닌 오히려 지속적으로 하는 것들을 직업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기하다 선하다라는 거로 이렇게 직업 자체를 놓고 부여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생각이 일단 하나 들고요. 그것보다는 오히려 직업을 구현하는 자의 행위가 기하다 선하다로 평가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이제 두 분 말씀하시는데 저는 제가 손을 들 수가 없었던 게, 직업하고 기하다 선하다의 연결은 저는 개인적으로 불가하다라고 아예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성과의 측면에서 봤을 때 좀 좋다고 하는 직업들은 어떤 직업인가요? 그러니까 성과의 측면에서 이제 우리 사회에서 현재는 안정적인가, 고용의 안정이 이제 가장 중요한, 기여도를 선생님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그러니까 우리 고용의, 사회에서는 네, 그렇다라고 네. 보는데요.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사람을 사는데 이렇게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데 기여가 되는 직업들을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직업은- 구현하는 행위가 네. 그런 것들인 거죠. 뭐 공직자여도 뭐 더불어 함께하는 거, 조금 더 어려운 사람한테 좀 더 나눠줄 수 있고 그런 정책을 하는 것들이, 그런 행위들이 기여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달라져야 된다는 얘기죠. 자, 지금 물음표를 붙여면서 읽어봤더니 새로운 차원으로 지금 가는 지금 시점 상황을 보시게 되는 거죠.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라는 말에 물음표를 붙이는 순간에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는 말 자체가 귀천이 있다는 사고의 또 다른 표현일 수 있다는 것. 그렇죠? 지금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 말하는 그 순간에 이미 귀천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갈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이상과 현실의 어떤 차원에서 지금 이상적으로는 없어야 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쩔 수 없다고 인정하자는 것과, 그거는 뭐 다수가 하지만 실제 삶의 개개인에 있어서는 꼭 그런 건 아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전체한테 일반적으로 다수가 그렇다고 나한테 강요해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 이런 차원의 얘기들. 그리고 또 다시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해서 또 다른 차원으로 지금 가는 지금 사고거든요. 그러면 직업의 기여도를 가지고 평가해야 된다는 또 다른 분류 기준이 생기는 것이죠. 평가 기준이.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 모순적인 삶을 살게 되죠. 귀천이 없다라고 가르치고 있으면서 그 귀천이 없다는 걸 꼭 가르쳐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이제 들어오는 거죠.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는 거 언제 배우셨어요? 근데 어렸을 때인데 이것도 언제 배웠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 육하원칙처럼 우리 머릿속에는 있는데 언제 배웠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이제는 거의 대부분은 직업에 귀천이 있다고 생각을 하죠, 보통. 그러나 이런 데서는 절대 있다고 얘기하지 않죠. 제가 여기서 직업엔 귀천이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부모님들, 학부모님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끄떡끄떡 하면서도 동시에는 욕할 수 있고, 없다고 하면 없죠 하면서, 너희 선생님은 너무 이상적이야, 하고 또 욕할 수도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 됐는데, 기존의 말에 기대서 우리가 여전히 옛날 거에 그냥 답습되고 있는 차원이 될 것이다. 이제는 좀 새로운 직업에 대한 분류 기준도 나와야 될 거다. 직업을 꼭 귀하고 천하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새로운 차원으로 가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직업에 대한 선택을 할 때 학생들한테 제시해 줄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이 될 것이냐가 다시 또 만들어져야 되겠죠, 지금. 그냥 연보수 또는 뭐 직업의 안정성 뭐 이런 것보다는 그 직업이 얼마나 성과를 내고 그 직업의 성과가 남들한테 얼마나 기여를 할 수 있는 직업이냐,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한다면 그것으로 갈 테고, 전 죽어도 돈을 많이 버는 게 좋습니다 한다면 그거는 보수의 차원으로 갈 테고, 근데 보수의 차원으로 가는 직업들은 대부분 단명하죠. 또 보면 일찍 정리해고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과로사 하는 경우가 참 많죠. 그래서 돈을 많이 주는 것은 그 이상 3배, 4배, 10배 이상의 성과를 갖다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주지, 돈을 많이 주면서 일 안 해도 돼, 그냥 놀아 하는 그런 회사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판단해서 제시해야 될 텐데 직업의 문제, 그러니까 진로의 문제, 직업의 문제 얘기할 때 참 곤혹스러워지는데 아직도 우리는 정교하지 못하다는 거죠. 머릿속에는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라고 하는 배우긴 그렇게 배웠지만 이걸 부정하면서 또는 인정하면서 그러면서 계속 직업에 대한 조언을 해주려니까 어떤 때는 이렇게 조언하고 어떤 때는 또 정반대로 조언하니까 도대체 나도 어떻게 살라는 거야. 안 그래도 혼자서 괴로운 청소년들은 더더욱 괴로운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무엇이 바람직한 직업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많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말씀드리자면 이런 가치의 차원은 그래서 판단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런 방안, 방법, 시흥시를 어떻게 하면 훌륭한 도시로 만들 것이냐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 이거보다도 사실은 이게 더 어렵습니다. 가치의 차원이. 팩트는 오히려 쉽죠. 확인해 보면 되는 일입니다. 확인할 수 없는 것은 천문학적인 숫자라는 말처럼 뭐 500억 강년 있다 하는 식으로 하면 500억 강년은 사실 누가 재보겠습니까? 천문학에서는 천문학 차원에서는 다 대충 얘기합니다. 대충 얘기해도 정확하다고 얘기합니다. 왜냐면 더 이상 누가 어떻게 더 정확하게 얘기합니까? 5.1억 강년 그러면 그게 5억 강년보다 정확합니까? 500억 강년하고 500억 1 강년 하고 하면 그게 더 정확하냐 하는 겁니다. 이거 엄청난 차원에서는 그건 다 아무것도 아닌 숫자가 돼버리거든요. 팩트가 오히려 쉽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의견, 그 다음에 가치에 대한 것들이 중심이 돼서 신문 기사화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거는 따지고 보면 전부 이것 갖고 우리들은 토론을 합니다. 이것 갖고 의견이 갈려요. 에베레스트산이 8,848m라니까 하고 배웠습니다. 그렇게 배우셨죠? 8,848m라고 저는 아직도 외우고 있습니다. 이거를. 그러나 사실 이럴 리 없죠. 그동안 몇십 년이 지났는데 낮아졌거나 높아졌거나. 그러나 어쨌든 지금 확인해 보면 가능한 것들입니다. 아예 불가능한 천문학적인 차원도 있지만 측정 가능한 것들이 있고 또한 사패산 터널을 뚫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호조포를 개간할 것이냐 더 이거를 택지로 만들 것이냐 말 것이냐 아마 그런 것도 언젠가는 논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이거는 방안의 차원입니다. 의견의 차원이고 그럼 각각의 근거를 얘기해야 되고 가치의 차원에서입니다. 시흥시가 다 좋다고 했는데 좋은 것이 실제로 어떤 의미에서 좋은지에 대한 기준들을 제시하지 않으면 안에 계신 분들만 좋다고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이 찾아오지는 않는데 안에 계신 분들은 너도나도 다 좋대요. 우물안의 개구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보편적 가치에 충실할 필요도 있죠. 개별적 가치하고 아까 보편적이라는 말씀을 쓰셨는데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보편적이라고 하는 것은 예외가 없는 정도의 상황이고요. 일반적인 것은 예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성이라는 건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의 일반성이고 보편성은 사람은 죽는다 같은 게 보편적인 팩트가 되는 거죠. 사실이 되는 겁니다. 보편성하고 일반성하고의 차이는 그런데요. 보편적 가치라고 하는 것, 남들도 다 인정하는 것들, 여기에 충실하지 않으면 우물안의 개구리들이 자기들이 다 자기 동네 제일 좋다는 식의 얘기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흥시가 잘 되기 위해서는 시흥시 자체의 구성원들이 만족할 수 있는 가치의 삶이 돼야 되지만 동시에 다른 사람들은 또 여기에 야 정말 그것처럼 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맞떨어져야 된다는 거죠. 안팎의 요구가. 안 그러면 내부의 분들만 만족하고 있고 외부는 단절되어 있는 그런 분들이 있죠. 지리산에도 있고 하여간 여기저기 그러한 특수한 말하자면 폐쇄적인 공동체들이 생기게 됩니다. 극단적인 자기들만의 선민의식에 사로잡힌 게 되고 그게 종교의 차원으로 가면 이거 더 위험합니다. 알라시는 위대하다와 여호와는 위대하다가 만나면 이들은 가치의 충돌을 반드시 일으킵니다. 상대에 대한 존중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기독교 신자와 무슬림들이 다 그렇진 않지만 각자 자기 가치만 또 지나치게 고집하게 되면 토론을 넘어서서 이들은 전쟁까지 하죠. 전쟁을 하고 그 앞에다가 또 가치를 붙이죠. 성스러운 전쟁이라고 붙입니다. 성전이 됩니다. 성전.
분명히 그들의 경전에는 이웃과 싸우지 마라가 다 있습니다. 꾸란에도 있고 성경에도 바이블에도 다 있는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성스러운 전쟁이라는 식으로 이름 붙여서 그러한 전쟁까지도 옹호하는 잘못된 가치 판단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치의 문제, 과연 우리가 이렇게 가는 것이 행복한 것인지 좋은 것인지 바람직한 것인지 하는 얘기를 계속 물음표를 붙이지 않으면 굉장히 편협하고 폐쇄적인 차원으로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언제 어디서라도. 끼리끼리의 어떤 그런 차원으로 단절된 그런 삶으로 될 수 있겠고요. 된다는 점에서 이 가치의 문제를 늘 주의하시면서 읽으셔야 되고, 방안의 문제, 그 다음에 팩트, 사실의 문제들을 염두에 두면서 세 가지를 늘 염두에 두시는 것이 이 세상과 매체를 일구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독해법이 된다는 것이죠. 또한 그런 거에 글을 갖다가 덧붙일 때에는 이런 면들에 대해서 이런 사실과 가치와 방안의 차원에서 한 번쯤은 점검해 보시는 것이 반드시 중요한 쓰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물음표라고 하는 것들이 여기 보시면은, 그래서 신문 기사를 읽다 보면 그 물음표들이 뭐 건경 매일 수천 명 의료 정보 본다 했는데, 이게 실제 본다니까 이건 어떤 차원인가요? 팩트 차원이죠. 진짜 수천 명이 매일 보는지 안 보는지도 확인해야 됩니다. 과장일 수도 있고 허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국민소득이 늘어나는 것을 계속 얘기를 하는데, 과연 국민소득 늘어나면 바람직한지 아닌지도 따져봐야 됩니다. 좀 무조건 국민소득이 올라가면 좋다라고 그러는데 과연 언제까지 올라가야지 좋은 건지, 한 인간이 일생 동안 쓸 수 있는 어떤 재화의 양이라든지 이런 것도 정해져 있을 텐데, 돈이 많으면 좋다라고 하는 사고가 인간의 삶을 계속 피폐하게 만드는 건 아닌지, 그리고 어느 틈에 돈이 많은 사람들을 제일 정말 힘 있는 사람, 제일 바람직한 삶을 누린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계속 해봐야지 우리의 삶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는 것인데, 우리는 어느 틈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남들이 팩트라고 막 신문에서 제시하면 팩트로 무조건 믿고, 남들이 또 뭐 어떤 박사학위를 받고 해외에서 유학을 갔다 왔다 해서 방안을 제시하면 그분의 방안이 가장 절대적이고 유일한 아주 신성한 것처럼 생각되고, 또는 어떤 가치에 대해서 누가 얘기하면 무조건 다 위대하고 무조건 다 바람직하고 신성한 것인지 귀한 것인지 천한 것이 되는데 우리의 가치관이 없다는 것이죠. 가치관이 없는 글은 매우 위험한 글이 될 수 있는 거죠. 또한 그 가치관을 지나치게 고집하는 것은 바로 상대를 갖다가 인정하지 않는 그런 폐쇄적인, 그런 아주 공격적인 그런 집단이 되고, 그들은 성전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골칫거리를 일으키는, 가장 평화를 추구해야 될 사람들이, 앞장서야 될 사람들이 계속 힘들게 다른 사람들을 갖다 핍박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자, 물음표를 붙이면서 읽는 경우인데요. 지금 세 가지를 갖다가 지금 얘기하면서 조금 더 제시를 했고, 우리의 어떤 삶의 방향은 이 세 가지들을 활용해서 서로 간에 차이가 생깁니다. 의견의 차이가 생기고, 이 의견의 차이를 통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사실은 그 안에 숨어있는 공통적인 걸 추구해야 되는 것이죠. 같은 점을 먼저 추구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자꾸 차이점만을 얘기하는데, 같은 게 무엇인지, 우리가 같이 공유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우리가 왜 이것을 이런 방안을 갖다가 생각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것에 대한 가장 어떤 공통적인 인식이 없다면 계속 위험할 수 있다는 얘기를 갖다 드리는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신문들을 이제 쭉 다시 보시면서 정리를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곁들여서 지금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제 신문에 대해서 그 다음 시간 과제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신문을 통해서 시흥 신문이라는 것을 가운데 두고요. 가운데 동그라미 치시고 시흥 신문이라는 거 하고, 육하 원칙으로 한번 생각을 쭉 펼쳐 보십시오. 육하 원칙. 그러면 언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디서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될 테고, 그 다음에 공간으로 본다, 어디서로 한다면 지역 신문으로 할 것인지 마을 신문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특정 집단으로 어떤 특정한 공간을 가지고서 관광지를 중심으로 할 것인지,
또는 누가로 할 때 주민이 만드는 신문일지, 청소년들이 만드는 시흥 신문일지, 또는 노인분들이 만드는 신문일지, 또 무엇을 하면 또 어떤 축제 신문도 만들 수 있겠죠. 이를테면 또 다른 어떤 직업 신문도 만들 수 있겠고, 지금까지 하셨던 거, 지도에 관한 것들을 다시 응용하면 되시는 거죠. 또 지도, 신문 이런 것들이 지금 조금씩 연결이 되시는 거고요. 다음 시간 그리고 하나 더 이제 한다면 신문으로 책을 쓸 수 있는 방안들을 한번 쭉 떠올려 보세요.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겁니다. 신문으로 책을 쓸 수 있는 방안. 신문을 보면서 이제 한 일주일 동안 신문을 보시면 한 3일 정도 열심히 보세요. 그래야 제가 댓글 달기 쉬우니까. 제가 금요일은 정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거의 시간이 안 나던데요. 갔다 와서 뭐 이것저것 정리를 하고 보고도 해야 되고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한 화요일까지 일, 월, 화 정도 한 3, 4일 정도를 집중을 하셔서 신문을 쭉 보시면서 이런 것들은 내가 활용해서 책을 쓸 수 있겠다 하는 것들을 집중적으로 한 3, 4일 정도 신문을 보시면서 의견들을 한번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올려보시면은 다른 분들한테서 그 브레인스토밍의 원칙대로 다른 분들의 의견에서 많은 아이디어들이 또 새로운 생각이 날 테고요. 저도 자료들을 좀 올려드릴게요. 그렇게 보시도록 하고요. 곁들여서 맨 앞에 지금 녹화를 하기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요거는 그 녹화하기 전에 말씀을 드린 그 봉사활동의 진행 백서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와 신문만이 아니라 이런 백서도 무엇을 왜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인데요. 이거는 2013년에서 14년간 진행 숙문고등학교 특별봉사활동인데 이거 따뜻한 봉사활동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걸 저희는 줄여서 따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숙문 따봉인데 왜 이 숙문 따봉을 만들었냐면 각 분야에서 즐겁게 봉사할 수 있는 인재를 키우자. 그것이 학교 교육의 목표가 돼야 된다 하는 것을 제시하는 것이고요. 이제 그래서 저희는 좀 발상을 좀 바꾼 것이죠. 우선 봉사를 즐겁게 봉사할 수 있는 인재를 키워서 그들이 자신의 진로를 갖다 찾게 하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할머니가 돌아가신 거에 대해서 마음의 안타까움, 이런 마음이 좀 아파서 손 마사지 봉사를 하겠다는 애들은 굉장히 섬세하고 따뜻한 감성을 가진 애들이거든요. 그러면 그 분야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 아이가 아주 냉정하게 무엇인가를 갖다가 탁 판단을 내려야 되는 그런 자격이 나면 굉장히 무능하다는 소리를 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섬세하고 감성적인 아이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그가 생각을 펼칠 수 있는, 그 자기 날개를 활짝 펼칠 수 있는 그런 분야로 직업 지도가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진로를 그 분야로 가게 하고, 그러다 보면 관련되는 직업들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그러면 그 관심을 갖고 이왕이면 좋은 대학교에서 공부하는 게 좋죠, 사실은. 왜냐하면 자료들도 엄청 많고, 또 그 분야의 선생님이 뭐 지금까지 연구해왔던 모든 경험이라든지 연구 업적이라든지 특히나 뭐 네트워크 같은 것들은 그 전문가일수록 사실은 뭐 갖고 있는 어떤 장점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분야에, 그래서 유학도 가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야의 선생님들한테 배우는 것은 좋단 말이죠. 그러면 가능하면 더 좋은 학교를 가기 위해서 아이가 그때 가서는 더 열심히 공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뒤늦게 내가 공부하겠다 하는 것보다는 본인이 그렇게 자기가 스스로 열심히 더 공부할 수 있게끔 하는 기회를 우리가 제공해 주자 하는 것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거꾸로였다는 것을 진학 먼저 하고 진로 고민하게 하고, 봉사는 할 생각도 없는데 카메라가 비춰지니까 할 수 없이 나가서 연탄 봉사하는 그런 식의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봉사보다는 자기가 직접 정말 즐거운 곳에서 즐겁게 일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직업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가 하는 것이고, 그래서 28개를 하고 왔는데 이 백서는 뭐냐면 그 다음에 항상 6월 달에 백서를 냈어요. 그러니까 2010년서부터 시작했으니까 2010년도 백서는 2011년도에 이렇게 발간이 된 거고요.
이거는 지금 2013년도와 14년도 거를 다 모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올해 10월에 나온 겁니다. 올해 10월에. 그래서 이제 올해 거는 그러면 어떡하냐? 올해 거 자세한 것은 내년에 나와야 됩니다. 내년에. 그렇게 되고, 이것은 제가 아예 여기 시청에다가 한 것씩 드릴게요. 그래서 따뜻한 봉사활동 이거 워크북입니다. 그래서 신입생들은 이 워크북들을 다 한 번씩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강요하진 않고요. 이걸 다 채워서 열심히 내는 학생들은 이제 상을 주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고 이왕이면 썼으면 좋겠다지 봉사활동 워크북을 너 왜 안 했니 해가지고 막 윽박지르진 않습니다. 근데 신입생들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관심이 있으니까 이거 주면 다 좋아라고 다 열심히 보죠. 그리고 실제 활동들은 앞서 얘기한 대로 28개 봉사활동을 통해서 자기가 선택하는 거고 제일 유니세프가 저희와 함께 5년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여기서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학교 자랑하는 게 아니고 이것을 하나의 모델로 만들어서 다른 곳에 널리 확산하겠다는 것을 약속을 한 겁니다. 처음서부터. 그러니까 유니세프가 왜 꼭 숙문고등학교가 와야 되는가? 숙문고등학교만을 위해서는 오라고 안 하겠다. 왜냐면 품고 있는 뜻이 귀하고 넓고 크니까. 그러나 숙문고등학교가 유니세프의 활동들을 더 활성화시키는데 우리가 모델을 하나 만들겠다. 그러니까 유니세프에 신청을 하면 유니세프 이제 봉사활동을 신청하면 유니세프의 전문가가 와서 한 달에 한 번씩 강의를 해주시는 거죠. 강의만이 아니라 같이 시범 연습도 해보고 필요한 도구들을 제작하기도 하고 또 더 뭐 외국에 또 유명한 분들이 오시면 그분들이 와서 같이 뭐 이런 세미나 같은 것도 하고 같이 이렇게 협의하는 그런 과정, 강의도 듣는 과정들이 있거든요. 왜 유니세프는 여기에 찬성을 했냐면 유니세프 하면은 여러 개 학교에서 강의 요청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학교 입장에서는 유니세프가 왔으면 얼마나 귀한 집단이 왔습니까? 그러니까 전교생을 다 불러요. 그래서 대강당에서 다 듣게 하는 거죠. 이왕이면 많은 학생. 그러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학생 입장에서는 갑자기 유니세프가 온 겁니다. 와갖고 막 좋다는 얘기를 하는데 관심 있는 학생들은 좋은데 관심이 없는 학생들은 뭐야? 뭐 유니세프 TV에서 맨날 하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별로 안 좋게 생각하는 거죠. 관심도 없으니까 꾸벅꾸벅 졸고 아니면 떠들고. 그러니까 학생부장 이런 분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담임들이나 이런 분들은 야 유니세프는 내 말 좀 들어. 이제 이런 식으로 야단치게 되고 유니세프가 뭐예요?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유니세프에 대해서 오히려 반감만 갖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앞에 나와서 쭉 얘기하다 보면 다 집중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그런 시간이 있는가 하면 뭐 여기저기 떠들고 뭐 졸거나 아니면 뭐 야단 먹고 하는 거 보면 유니세프 입장에서도 참 곤혹스러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 현장하고 뭔가 정기적으로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필요한데 자칫 잘못하면 가서 듣지도 않는 애들 괴롭히는 경우 가서 제발 이런 건 좀 가게 해서 가서 얘기하지 말아달라고 또 내부에서도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거죠. 보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학교와 연관을 시켰는데 이거는 학교가 한 번씩 오는 거죠. 학교에 한 번씩 와서 유니세프 와서 차곡차곡 유니세프가 추구하는 교육 또 그것의 실제 현실 그리고 관련되는 담당자들의 모습 담당자들의 실제 이야기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 소개 그리고 같이 이걸 활동하는 어떤 시간 해서 여기서 이걸 다 끝마친 다음에는 방과 후나 방학 때 유니세프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봉사활동을 하는 조교를 양성한다고도 볼 수 있어요. 모내기 글방의 사고방식하고 유사합니다. 유니세프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러한 전문적인 준 전문가를 만들자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유니세프에 와서 봉사활동하러 오는 애들이 그런데요. 저 와서 뭐 할 거 없나요? 하다가 나중에는 이런 질문도 한대요. 근데 선생님 왜 유니세프가 뭐 하는데요? 그러니까 부모가 유니세프에 가서 봉사하면 좋아. 그래서 무조건 보낸 거에 불과되는 거죠. 뭔지도 모르고 와서 하는 애들한테 뭘 시킬 수 있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껏해야 휴지통 비워라 내지는 서류 정리해라 하는데 억지로 온 애들이니까 서류가 정리가 안 된답니다. 또 휴지통 비워라 그러면 저거 비워라 그랬으면 주변 것도 좀 봐야 되는데 비워라 그러면 그것만 달랑 비워온다는 것이죠. 안에 보면 아직도 버리지 않은 남아있는 것들이 잔뜩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막연하고 소극적인 애들을 데리고 봉사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부모들 대신에 보육하는 의미밖에 없더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자신들이 가르치고 관심 있는 애들이 선택하고 가르친 다음에 그들이 다시 이제 그들이 방과후나 방학 동안에 가고 제일 좋은 거는 졸업 후에 그 활동을 그 학생들이 와서 맡는 거죠. 그리고 그럼 같이 졸업한 나머지 애들은 다 올 수 없지 않냐. 그 아이들은 다른 학교에 갈 수 있게 해주자는 거죠. 다른 학교가 말하자면 주변에 서울여고가 있는데 서울여고 따봉을 만든다 그러면 우리가 하겠다. 왜냐면 그래야지 그쪽에서 서울여고 따봉에 있는 이 봉사활동의 리더들도 우리 쪽에 와서 우리 쪽 프로그램들을 활성화시킬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키워가자 해서 진행이 됐고 그 중에 일부는 이미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염리동 주민자치위원회하고 같이 하게 되는데 염리동 주민신문을 만들고 있어요. 이번에 졸업한 학생회장 출신인데 그 학생회장은 정치의 뜻이 있습니다. 정치에.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어쨌든 이 지역에서 지금 어렸을 때서부터 지금 차근차근 기반을 닦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장이 또 열심히 키워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자기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구의원서부터 차근차근 올라가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건 건강한 정치적인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 아예 처음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1학년 아이들이 그 와서는 얘기를 듣고는 그러면 저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다. 한 보름 전쯤에 저한테 1학년 학생 2명이 왔습니다. 내년에는 제가 한번 직접 기획해서 해보려고 하는데 가능합니까? 그럼 간단하게 한 장이라도 기획서를 써와라. 육하원칙을 염두에 두고. 이해하셨죠? 육하원칙을 염두에 두고 기획서를 써와라. 근데 이 육하원칙에서 요걸 측면으로 생각해야지 언제, 나중에, 또 어디서, 학교 안에서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된다 하고 육하원칙에 대한 건 제가 정리를 좀 해줬죠. 살짝. 한 5분만 해도 그 정도는 써올 테니까. 그래서 육하원칙을 하고 그럼 그 학생들이 이제 2명이 왔는데 그 학생들은 내년도에 그들이 하는 것을 개설을 해줄 겁니다. 근데 이 개설을 어떻게 하냐면 작년서부터 그렇게 또 하고 있는데요. 8번을 한다 그러면 처음 1번이나 2번을 그들을 위한 시간을 줍니다. 그러면 외부의 이런 단체들이나 내부에 이렇게 하겠다는 사람들이 나와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나와서 저는 이번에 찾아가는 과학실험 봉사를 하겠습니다. 하고 저는 이러이러한 것으로 봉사활동을 계획 중인데 하고 여러분 그리고 이번에 들어온 신입생 여러분 정말 환영합니다. 저한테 오세요. 그럼 같이 합시다. 이런 식으로 자기가 앞에서 제시를 하는 겁니다. 설명을 쭉. 그렇게 해서 만약에 없다 그러면 혼자 해야 됩니다. 아무도 호응하지 않는다 하면. 그리고 만약에 10명이 모였다 하면 10명이 하게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직접 봉사를 갖다가 진행을 하는 거고 올해 같은 경우에서 그 경찰과 함께 하는 봉사활동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학교 폭력이라든지 이런 폭력, 청소년 폭력을 갖다 막기 위한 봉사활동 이거를 한 학생이 제시를 했는데 보니까 어머니가 경찰관이세요. 경찰 간부세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하고 협력해서 어머니가 이제 좀 도와주실 수 있냐 하는 것으로 제시를 하고 그래서 경찰서에서 매달 오더라고요. 경찰관 한 명씩 와서 얘기하면 관련되는 자료를 무슨 제공해 주거나 자문을 해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서 되니까 학교 현장에 전문가들이 어쨌든 매달 한 번씩 와서 얘기하니까 이 전문가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가 지금 28분 안 계시잖아요. 28분에 서로 다른 분야에서 같이 봉사활동을 하는 분들이 오셨다고 봐봐요. 가만히 있어도 그분들은 서로 명함 나누는 거죠. 똑같은 일을 하는 서로 다른 분야의 분들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서로 모였을 때 이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커서 끝나고 나면은 간담회를 첫 해에는 거의 1시간 40분씩 했습니다. 끝나고 난 다음에. 서로 막 아이디어가 넘치고, 서로 그분 아시죠? 저희도 그때 그분한테 많은 도움 받았어요. 자료도 얻었어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은 사실 그 분야에서도 자기 직장에서도 봉사활동과 연관되는 일들이었기 때문에 가장 마음들이 열려 있었고 서로 도우려고 하는 의식들이 강해서 서로들한테 많은 도움을 갖다 받았습니다. 학생들이 만나는 그 전문가들은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전문가들을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자기 분야의 전문가들을 미리 만날 수 있다는 점. 신문 기자를 하고 싶은 아이들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분들하고 만나게 해드렸거든요. 또는 졸업생 신문 기자들 둘을 불렀습니다. 하나는 한겨레 신문에서 일하는 기자, 졸업생 기자죠. 그리고 또 하나는 조선일보에서 일하는 기자. 그래서 조선일보, 한겨레 신문이 가장 행복하게 서로를 존중하면서 있었던 교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균형된 사고를 배워서 그들이 이제 앞으로 헌신할 수 있는 인재가 되게 만들자는 거죠. 지금 책 쓰기 교육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책을 쓸 수 있은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이 책이 얼마나 많이 팔렸나 보다는 선생님들이 쓰신 책이 얼마나 기여를 많이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 또 책이라고 해서 꼭 책만이 아니라 지도도 사실 묶으면 책이거든요. 지도책이거든요. 전자책 되듯이 신문도 책이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분야의 것들을 선생님들께서 자유롭게 상상을 하시면서 또 그것들을 또 활용하면서 책 쓰기를 공부하고 또 그것들을 활용해서 책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탐험을 앞으로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5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